예, 서울대병원 조영재 선생님이 발표십니다. 2017년도부터 비뇨기과하고 연을 맺으셔서 2019년도부터 요역동학 검사를 전담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마 참석이 어려우셔서 예, 영상으로 강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명한 비뇨학과 요역동학 검사실 조영재 간호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유로다이나믹 스터디 오브 더 뉴로제닉 블래더 디스펑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학회에 직접 참석하진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발표지만 잘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부합성 유실금, 방광 출구 폐쇄 케이스를 먼저 보고 추가적으로 흔하진 않지만 전립선 절제 수술 후 요실금, 인공요도 관략근, 방광진루, 방광 케이스 순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합성 요실금 환자입니다. 우리가 여성 환자에게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로 복합성 요실금 정의, 증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 등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불시적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하며 원인으로는 임신과 분만, 고령, 비만, 방사선 치료, 수술 등 방광 경부와 요도를 지지하는 근육의 손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요실금에는 복합성 외에도 절박성, 혼합성, 헬류성으로 구분되는데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요실금이 불편한 것이 그 차이를 모를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잘 모르시더라도 명확하게 증상을 호소하지 못하시더라도 병원에서는 명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맞는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진단으로는 패드 검사, 배뇨일지, 큐티 테스트, 병력 청취, 소변 검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요역동학 검사가 정말 복합성 요실금인지 절박성 요실금과 동반된 혼합성 요실금인지 감별하는데 요역동학 검사가 유용합니다. 부가적으로 요실금 수술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따라 요역동학 검사 판독치가 필요하다 보니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합성 요실금 환자에 있어서 요역동학 검사의 가장 중요한 검사 세부 항목으로는 역시나 ALPP입니다. 요도 내압을 측정하는 UPP에서 MUCP를 참고할 수 있으나 ALPP보다는 유용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관 누출 검사는 일반 성인의 경우 약 200ml 또는 MCC의 절반을 충만시켜 진행합니다. 위 그래프처럼 기침 또는 발살바, 복압 상승시켜 어느 압력에 요 유출이 관찰되는지 또는 어느 압력까지 요 유출이 관찰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환자분께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 복압세기로 측정해야 실제 누출압에 근접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ALPP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빨간색 화살표처럼 불수의적인 방광 수축이 관찰되면 잠시 시간을 두고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환자는 기침을 할 때 요실금이 있다면 전형적인 복압성처럼 말씀하시나 사실 복압으로는 요실금이 없고 기침으로 자극된 절박성일 수 있습니다. 복압 상승은 때때로 방광의 불수적 수축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수적 수축이 있을 때 기침을 시켜 요실금이 생기면 이 요실금의 원인을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검사를 진행하듯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에 힘이 들어가도록 환자에게 기침을 부탁드렸고 요 유출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약하게 기침을 부탁드렸고 또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약하게 부탁드렸고 또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약하게 부탁드렸더니 이번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부탁드렸고 또 관찰되지 않아 좀 더 강하게 부탁드렸더니 너무 세게 해서 또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더 약하게 부탁드렸고 유출이 관찰되며 저는 이 지점을 CRPP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에 RDC로 절박성 요실금이 관찰되었고 저는 시간을 두고 진정된 걸 기다린 다음에 유출이 관찰되었으므로 적절히
방광에 물을 더 채우고 발살바 테스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침과 다르게 아랫배 복부에 힘이 들어가게끔 힘 주기를 부탁드렸고 유유출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절박성 요실금이 또 관찰되어 시간을 두고 다시 방광에 물을 채워서 아까보다는 약하게 힘주기를 부탁드렸고 유유출이 관찰되었고 아까보다 더 천천히 그리고 약하게 부탁드렸더니 또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약하게 부탁드렸고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약하게 부탁드렸더니 관찰되지 않아서 그전 유유출이 관찰된 가장 낮은 포인트를 저는 VLPP로 지정하였습니다. 만약 복합성 요실금을 주 호소로 오신 환자의 검사에서 요실금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케이스는 전립선 수술 후 요실금을 호소하는 환자의 복합 누출 검사입니다. 위 그래프에서는 일반 검사와 다르게 P-베지클 그래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UDS 카테터를 제거하고 검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UDS 카테터는 요류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주지 않으나 환자에 따라 요류가 카테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황 및 증상과 검사 결과가 크게 상반된다면 위와 같이 UDS 카테터를 제거하고 P업도멘 수치로 LPP를 측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스토시를 포함한 펠빅 골관 프로랩스, POP가 심한 경우 그림과 같이 요도가 압박되어 옵스트럭션이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 복합성 요실금이 감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리덕션 후에 ALPP를 측정하여 잠복 복합성 요실금을 확인하고 시토실 리페어와 SUI를 동시에 교정하는 것도 고려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케이스에 앞서 방광 출구 폐쇄의 간단한 원인, 진단,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으로는 남성의 경우 대표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며 그 외에도 1차적 방광 폐쇄, 요도협착, 방광종양, 요도결석 등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이전에 요실금 수술이 있으며 이 외에도 방광탈출증, 요도협착, 자궁탈출, 요도개실, 직장류 등이 있습니다. 진단으로는 요 역당화 검사 중 압력 요류 검사,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가 그 원인이 방광 문제인지 아니면 출구 문제인지를 감별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진단 검사입니다. 즉 방광 출구 폐색 여부와 배뇨근의 수축력을 평가합니다. 증상으로는 저장 증상과 배뇨 증상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배뇨 증상으로는 소변 줄기의 약화, 잔뇨강, 배뇨통, 복압배뇨, 요 주조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배뇨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많은 경우에서 빈뇨, 야간뇨, 요절박, 절박성 요실금 등 저장 증상과 반복적인 요로 감염 등의 비전형적인 증상도 동반합니다. 이러한 저장 증상과 관련된 과민성 방광은 방광 출구 폐색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광 출구 폐색에 의해 발생되는 과민성 방광은 연령이 높고 배뇨량이 적고 폐색의 정도가 심할수록 빈발하며 발생 기전은 신경의 변화에 따른 원인과 배뇨근의 변화에 따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요 역동학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대부분 진단 가능하나 배뇨근 과일 통성에 의해 발생하는 과민성 방광의 경우에는 요역동안 검사로 확진이 가능합니다. 과민성 방광은 앞으로 보게 될 방광 출구 폐색에 의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방광 출구 폐색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단어 그대로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며 배뇨 및 저장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초음파에서 측정된 전립선 크기가 국면 폐색 정도와 큰 관련성은 있지만 전립선이 크다고 반드시 폐색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하게 요류가 강하다고 또는 잔류가 없다고 반드시 폐색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강한 방광 수축력으로 상당 부분 폐색을 이겨내고 배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 이름처럼 프레셔, 방광 수축압과 플로우, 요류를 같이 고려해서 폐색 정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IS 노모그램은 이를 고려한 간단하고 보편적인 남성 부 인덱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의 경우 남성의 진단과 다르게 아직 정립된 기준이 없으므로 보고자마다 진단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배뇨근 압력으로 배뇨하기 때문에 남성 환자의 배뇨근압보다 낮게 배뇨를 했다고 해서 여성의 방광 출구 폐색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 82세 전립선 비대증 환자로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서 볼륨이 60 정도로 측정되었고 평소에는 야간류, 세뇨, 절박류를 호소하며 요역동학 검사로 의뢰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요류가 종 모양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낮게 유지되다가 잔류가 약 50 정도 남는 옵스트럭티브 패턴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립선 비대증 환자로 유로플로메트리에서 역시나 유류가 저하되어 있고 패턴은 일부 단속류처럼 관찰됩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서 위와 같이 하복부와 요도를 다소 쥐어 짜는 듯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속된 배뇨 장애로 조금이라도 더 잘 배뇨하려다 보니 생성된 고상성 습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UPP 그래프입니다. 이번 그래프에서는 NUCP가 49로 측정되었습니다. NUCP는 전립선의 크기, 폐색 정도와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 환자의 CMG, 힐링 페이지입니다. 약 194mm 방광 충만 시 펄스 센세이션을 호소하였고 이후에 IDC가 관찰되며 273mm 충만 시 절박성으로 유출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전 과민성 방광에 대한 설명처럼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많은 경우에서 절박류, 절박성 요술근과 같은 저장성이 관찰됩니다. 또 다른 전립선 비대증 환자로 약 30mm, 얼마 방광 충만도 못하고 절박류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검사 진행에서 환자의 진술 및 배뇨일치와 비교하여 너무 적은 방광 충만 시 IDC로 인한 유출이 관찰되면 재검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요 역동학 검사는 환자의 평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요도에 불편한 카테터가 산입되어 있고 충만 속도는 인위적이며 화장실도 아닌데 옆에 처음 보는 검사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색한 상황 때문에 평소 증상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서 재검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1차 CMG에서 너무 적은 방광 충만에 절박성 요실금이 관찰되어 방광 충만 속도를 조금 줄이고 2차 CMG를 시행하였습니다. 약 60mm 충만 시 IDC로 요일을 호소하며 위기가 있었으나 약 140mm 충만되며 1차 대비 조금 더 평소와 근접되게 측정되었습니다. 재검 시에는 충만 속도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되고 단순 재검사를 하는 것도 조금 더 평소처럼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프레셔 플로우로 P 데트로스 Qmax가 56으로 비교적 방광 추진력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최대 요속이 6으로 저하되어 있고 부 인덱스로 계산하면 44로 옵스트럭티브한 패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로 마찬가지로 방광 수축력 대비 요류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UFM과 마찬가지로 하복부와 요도를 쥐어 짜듯 배뇨하는 양상이 종종 관찰됩니다. 다른 케이스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인설션만 잘해도 검사의 절반 해결됩니다. 남성의 요도는 여성 요도와 다르게 좁고 길고 굽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환자가 사입 시 관략근을 수축하지 않고 유연할 수 있도록 사입 전에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환자에 따라 위 좌측 사이처럼 좁고 굴곡진 곳에서 카테터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힘을 줘서 넣을 경우 괜히 요도 손상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측 카테터 사이즈처럼 손가락 카테터를 곡선으로 만들어 요도의 길을 찾아가듯 넣으면 요도 손상 가능성을 줄이면서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전립선 비대증에 이어 블래더넥 옵스트럭션 케이스입니다. 남자 45세 환자로 전립선 초음파에서는 크기가 22로 비교적 크지 않으나 평소에 야간요, 빈뇨를 호소하며 요 역동학 검사에 의뢰되었습니다. 요류는 6으로 저하되어 있고 잔류는 80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소량 배뇨 후 이전 전립선 비대증과 마찬가지로 하복부와 요도를 쥐어 짠 듯한 양상도 관찰되었습니다. CMG에서는 약 120ml 방광축만 시 불수적인 수축과 함께 유의를 호소하며 약 140ml 축만 시 200 이상의 강한 불수적 수축과 함께 절박성 요실금이 관찰되었습니다. 폐색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강한 수축력에 요실금뿐만 아니라 좌측, 요관 역류까지 관찰되었습니다.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에서는 방광 수축력이 약 190까지 충분히 강하게 관찰되었으나 최대 요승은 5 이하로 수축력에 비해 매우 낮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의심 없는 폐색 양상과 이전 CMG와 마찬가지로 좌측 요광 역류가 관찰되었습니다. 추후 4시간 검사에서는 방광경부 거상이 심화하면서 좁고 방광 육주화도 관찰되어 방광경부를 열어주는 수술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요도협착 환자 케이스입니다. 요 역동학 검사 전에 시행한 유로플로메트리에서는 배뇨량이 관찰되지 않아 검사 후에 유로플로메트리를 다시 시도하였고 역시나 유류가 저하되어 있고 고압과 함께 배뇨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UPP 그래프에서는 위와 같으며 저 꼭지점 부분이 협착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CMG에서는 166mm 방광축만 시 IDC와 함께 요일을 호소하였고 이전 방광 출구 폐색 케이스들보다 훨씬 더 IDC가 멀티플하게 관찰되었으나 550mm 방광축만 시까지도 스트롱 디자이어 호소 및 요실금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에서는 일반 남성과 같이 스탠딩 자세로 배뇨를 시작하였으나 배뇨량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환자 평소 배뇨 습관처럼 시팅 포지션으로 상체를 구부리고 강한 복압 배뇨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극소량 배뇨량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도 UFM에서는 최대 요속이 10 이상 관찰되었는데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엑스레이 사진과 내시경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방광 수축 시 방광 경부는 열렸으나 특정 부위에 막혀 배뇨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UDS 카테터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은지 방광과 수축이 충분함에도 UDS 카테터에 막혀 배뇨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 시행된 내시경 검사에서 관찰된 우측 사진을 보시면 저 작은 구멍이 스트릭처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스트릭처를 볼 수 있고 오른쪽 역행성 요도 조형술에서도 요도 협착 부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도 협착에는 멜라톤 카테터 6번 정도는 통과하기 힘들었고 유데스 카테터를 반영에 잘 맞춰서 산입해야 합니다. 저는 운 좋게 산입이 되긴 했는데 혹시 무리한 카테터 산입은 요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PPI, 포스트 프로스텍토미 인컨티넌스, 전립선 절제술 후 요실금을 호소하는 환자의 요 역동학 검사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전립선을 절제하고 방광 경부를 이렇게 끌어당겨 요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략근의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방광 경부가 당겨지면서 이렇게
평소보다 열리기 때문에 수술 후 요실금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ALPP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며 이외에 이 검사 특징은 다음 케이스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절제술 후 요실금을 호소하는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배뇨지 시에 방광근 수축이 관찰되지 않으며 약하지만 요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방광 수축력이 관찰되지 않아 에이컨택타일, 무수축성 방광처럼 관찰됩니다. 심하게 방광 출구가 열려 있는 경우 방광근 수축이 일어나기도 전에 열려 있는 요도로 요류가 형성되므로 방광 수축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광근 수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페니스 클램핑이 필요합니다. 요도를 잡아 인위적으로 배출구를 막고 배뇨 지지를 하여 방광근 수축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방광근 수축력이 충분하다면 요도 슬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요도 관략근 환자가 요 역동학 검사실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인공요도 관략근에 대한 비디오를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요도 관략근은 커프, 펌프, 리저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안에 위치한 펌프를 누를 경우 커프에서 물이 빠지면서 요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시 커프에 물이 채워지며 요도를 조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계적 구조를 생각했을 때 요 역동학 검사에서 당연히 카테터 인설션 직전과 배뇨 시에는 펌핑을 하여 요도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검사 상황에 맞게 커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혹시 처음이라고 또는 잘 모른다고 펌핑 방법에 대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환자분께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장치이므로 상황에 맞게 환자분께 요청만 드리면 환자분께서 스스로 펌핑을 해 주실 겁니다. 대한배뇨 장기 요실금 학회 홈페이지 파업창에서 이미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으나 2021년 1월 1일 올해부터 인공요도 관략근 전면 급여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인공요도 관략근 환자를 조금 더 보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 케이스는 남자 85세 전립선 암으로 전립선 절제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로 인공요도 관략근 이후에도 지속되는 요실금을 호소하며 요 역동학 검사실에 의뢰되었습니다. 유로플로메트리에서는 배뇨 직전 환자분께 부탁하여 인공요도 관략근을 이완시키며 배뇨를 관찰하였습니다. CMG에서는 현재 방광 유순도가 약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약 190ml 방광 충만 시 강한 유의를 호소하며 절박성 요실금이 관찰되었습니다. ALPP 검사에서는 CLPP 163, VLPP 109로 아주 낮게 측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에서는 유로플로메트리와 마찬가지로 인공요도 관략근을 이완하고 환자분께 배뇨 지시를 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전반적으로는 방광 수준력이 약하게 관찰되었고 다소 부각과 함께 배뇨하였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요도 관략근이 저절로 작동했는지 배뇨가 잘 관찰되지 않아 다시 이완시켜서 배뇨를 관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방광실 누공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방광실 누공 외에도 방광 자궁 누공, 요관실 누공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방광실 누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으로는 의인성으로 자궁 절제술 후 가장 많이 관찰되며 이 외에도 난산 등 상과적 문제, 자궁 경부암 혹은 방광암 같은 악성 종양, 방사선 치료 등에서도 관찰됩니다. 제가 준비한 케이스도 자궁 경부암으로 자궁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로 1년 뒤부터 요의 없이 계속되는 요실금을 호소하며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여
요 역동학 검사에 의뢰되었습니다. 유로플로메트리에서는 요실금 증상으로 저장을 많이 못하시고 약 20mm 정도 조금 배뇨하였습니다. UPP에서는 과거에 요실금 수술을 했던 환자로 비교적 높게 MUCP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여성의 복압성 요실금으로 생각했다면 다소 상반된 결과입니다. CMG에서는 약 100mm 충만 시부터 초량의 유유출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고 요 유출과 배뇨 시도 시에는 엑스레이에서 방광칠 누공이 의심될 만한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ALPP 검사에서는 150ml 방광 충만 시 소량의 요 유출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나 요도 입구를 기준으로는 육안으로 유출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즉 요도는 괜찮으나 방광질 누공을 더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에서는 방광의 수축력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약하게 유류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요 역동학 검사 후 방광경 검사에서 버저널 패킹 후 인도카민 다이를 방광대로 주입 시 버저널 패킹에서 착색되었고 우측 사진처럼 인도카민이 방광에서 누출되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후 검사에서는 트라이곤 뒤쪽에서 버저널 스텀프 약간 우측으로 직경 약 5cm 정도의 피스툴라가 관찰되었습니다. 이후에 환자는 방광칠 유공을 클로즈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이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자궁 경부암으로 자궁 절제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좌측 사진처럼 스탠딩 포지션에서는 전혀 방광 충만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유출이 관찰되어 오른쪽 사진처럼 수파인 포지션으로 검사를 진행하였고 피스툴라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컬 캔서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그런지 다소 컴플라이언스가 감소되어 있었고 수파인 포지션에서 약 200mm 충만 시부터 유도가 아닌 질을 통하여 유유출이 관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복압 상승에도 그리고 배뇨 시에도 엑스레이 사진처럼 유도가 아닌 누공을 통해 유유출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블레더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오블레더는 방광암 수술 방법 중 하나로 기존 방광을 제거 후 장으로 인공 방광을 만들어 이런 저장 기능을 대신 수행하게 하는 수술입니다. 유로플로메트리에서는 복압 배뇨가 관찰되었습니다. 네오블레더는 수의적으로 수척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은 복압 배뇨를 하게 됩니다. 네오블레더는 장으로 만든 방광이므로 기존 방광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이 관찰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의감을 호소하기보다는 방광 충만감, 즉 하복부 빵빵함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업도면에서 렉탈 컨트랙션이 관찰되듯 네오블레더 연동 운동이 위 그래프처럼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광 제거 후 유레터를 새로 심기 때문에 충만 시 또는 복압 배뇨 시 요관 역류가 종종 관찰됩니다. 네오블레더 수술 받은 환자도 전립선 절제술 받은 환자처럼 요실금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위 환자는 복압성 요실금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프레셔 플로우에서는 역시나 피 베지클, 피 업도면이 동시에 상승하며 복압 배뇨가 관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행했던 요 역동학 검사 환자 중에 유로제닉이 아닌 케이스를 생각나는 대로 발표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발표였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우나 거기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그 조영재 선생님 나와 계시나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조영조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2개 있는데요. 제가 하던 그런 상황이랑 좀 다른 UDS 방법들이 있으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논의가 좀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 AUS 환자들 UDS 할 때 AUS가 있음에도 UDS를 하는 이유는 뭐 대부분 인컨티넌스가 심해서 하는 거고, 카테터를 넣은 상황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릴리즈가 아니라 디액티베이션을 시키고 CMG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ALPP를 측정할 때 카테터를 뺀 뒤에 디액티베이션 한 상태에서 ALPP를 측정하고 액티베이션을 한 다음에 또 ALPP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어딘가 문제인지 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 릴리즈만 해서 하는 방법도 위험하지는 않고 괜찮은지, 그리고 이제 발살발하고 이러는 시간이 꽤 긴데 그럴 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2번째로는 그 베지코바자이나 피스툴라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께서 케이스를 보여주신 분은 그래도 이제 블래더 필링이 가능하긴 했으나 대부분은 거의 필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사 전에 그런 상황을 모르고 UDS를 했던 사람이 이제 발견이 되면 UDS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피스툴라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 블래더 펑션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하는 게 저희가 근무하는 곳의 이제 순서인데, 이제 그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첫 번째로 그 AUS 환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저장 증상, 환자의 평소 상황을 재현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시스토메트리, 그다음 필링 상황, 그다음에 이제 복압, 기침 이 정도는 이제 평소에는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라는 말이 조금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요도가 조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 상황에서도 이렇게 조여서, 그러니까 조여 있는 상태로 검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환자에게 이제 보이딩 상황을 재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릴리스를 시켜서 그 요도의 그러니까 요도를 열어줘서 검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진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로 VVF 피스툴라 같은 경우 여성이 이제 많은데 여성분들께서 워낙 일반적으로 복합성 요실금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감별이 안 되고 저희 요역동학 검사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필링하면 바로 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그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스파인 자세로 해가지고 필링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용이하게, 그러니까 누우면은 이제 확실히 복압이 덜 작용하기 때문에 누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필링을 채워서 볼 수 있는 만큼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정지훈 선생님 질문에 제가 잠깐 좀 답을 추가로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AUS를 하고 난 이후에 UDS를 하는 인디케이션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컨티넌스가 발생을 해서 AUS 이후에 인컨티넌스가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경우에 UDS를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임상 의사가 결정하는 경우에서 가장 큰 거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프 사이즈가 너무 크게 측정이 되거나 해서 실제로 유레스랄 클로저가 완전히 되지 않는 경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그 아까 요 발표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그리고 이제 디액티베이션을 시키고 카테터라이제이션하고 액티베이션을 다시 된 다음에 플래시 프로를 스터디를 하는 게 실제로 인컨티넌스를 보기 위해서는 맞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러니까 그런 인컨티넌스가 아니라 다른 블레더 펑션을 보기 위한 검사라면 아예 우리가 그냥 노멀 UDS를 하는 것처럼 디액티베이션을 시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제 경험상 인컨티넌스가 있을 경우에 UDS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검사가 나올 것 같고, 디액티베이션을 시키면 그 커프 사이즈나 이런 부분은 또 로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놓쳐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때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더 펑션 자체가 좀 의심이 되어서 검사를 할 때는 디액티베이션을 하고 말 그대로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인컨티너스를 보려고 사이즈에 대한 의심이 가서 검사를 하는 거라면 액티베이션 시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채팅으로 그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하신 그 김용주 선생님께서 스트릭처 환자에서 카테터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RGU도 찍으시는지요? 그리고 UDS를 꼭 해야 되는 경우 카테터가 안 들어갈 때 카테터를 인설션 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RGU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UDS에서 스트릭처가 예상되면은 추가적으로 아마 찍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카테터 넣는 거는 늘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너무 때로는 그러니까 요도 손상의 위험이 있을까봐 저는 무리하지 않는 거를 일단은 권해드리지만, 한 가지 팁으로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꺾어서 요도 방향을 UDS 카테터를 돌리면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냥 UDS 카테터가 너무 얇아서 힘이 없어서 어딘가 걸려서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선생님처럼 폴리 카테터처럼 아싸리 두꺼운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했을 때 넬라톤 카테터에 그 UDS 카테터를 살짝 껴서 같이 이제 가이드 삼아 넣은 다음에 넬라톤 카테터만 살짝 빼면은, 그래도 가이드 삼아서 넬라톤 카테터를 가이드 삼아서 넣는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ALPP를 측정해도 리키지가 관찰되지 않을 때는 환자는 수술을 원한. 이 여기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뭐 교수님의 의견이 많이 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검사에서는 안 나왔지만 또 환자의 호소 증상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까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환자분은 기침할 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복합성 요실금이 아닐 수 있고, 아까 IDC처럼 절박성 요실금처럼 나온 건데 환자분이 좀 착각한 걸 수도 있다. 좀 이런 생각도 조금 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코멘트를 조금 더 드리면 며칠 전에 나왔던 질문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거나 했을 때 스트레스 유니언 인컨티넌스가 가장 일반적으로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텍텍토미 인컨티넌스가 있을 때 당연히 스핑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되어서 그걸 하게 되겠는데, 유로다이믹 스터디상에서 그게 관찰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결국은 재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스트레스든 어떻든 인컨티넌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은 유로다이나믹 스터디에 의한 뭐 ALPP나 VLP 측정 말고도 사실은 패드 테스트라든지 이런 1시간 정도의 그 피지컬 액티비티를 한 이후에 그 패드에 젖어 나오는 유린의 양을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떤 병변의 시비어티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들도 사실 지금은 어떻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많이들 했었던 검사고, 그렇다면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환자의 증상과 그 어떤 나타나는 그 리키지를 좀 보완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했던 재현성의 부분을 해서 다시 그 재검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패드 테스트 같이 인컨티넌스를 확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어떤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블레더 내기 높은 환자는 그 환자와 프로스테이트로 인해서 비호가 있는 환자에서 카테터를 잘 들어게 할 수 있는 팁이 있으신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카테터를 구부리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넬라톤을 가이드 삼아서 넣는 방법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걸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검사자분들에서는 카테터를 넣는 거지만 뭐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건 인턴 선생님들이 폴리가 잘 안 들어간다고 하는 상황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BPH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을 때는 결국은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만약 그래도 검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꼭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디피커트 폴리카테터라이제이션을 할 때 뭐 젤리 인젝션을 좀 한다든지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굉장히 유용하게 팁을 좀 구부려서 그 앵글을 좀 잘 통과하게 하고 넬라톤을 가이드해서 넣게 된다면 넬라톤 자체가 아우터에서 이렇게 좀 그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카테터에 통과하기 조금 수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느껴지거나 할 때는 하지 않고 뭐 카테터라이제이션을 이제 뭐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의사 닥터에게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바자이나로 세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UDS로 진행하는 경우 확인을 그래프 및 육안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다른 검사를 추가로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바자이나로 거즈를 넣어두고 리크를 확인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실까요? 질 분비물인지 유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예, 궁금하시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UDS 그래프 상으로는 세는 거를 뭐 관찰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엑스레이 장비, 그러니까 비디오 UDS라면 비디오로 일부 관찰되고, 그게 쉽지 않다면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인디고 카민을 필링 시에 조금 섞어서 한다면 그래도 그 나오는 부분에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 질문이 없으시면 이번 세션 이렇게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